문재인 대통령이 밤의 총리로 불린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을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김상조 정책실장을 유임해 부동산 등 주요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TV조선과 조선일보 합동 신년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57.6%로 나타났고 49.9%가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감염 발생 열흘여 만에 동부구치소 내 누적 확진자가 900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도 확진자 1명이 숨졌습니다. 67년 만에 처음으로 제아이종 행사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해돋이 명소는 지역 모든 식당에서 취식을 금지하고 해변 출입을 통제하는 등 관광객 차단에 들어갔습니다. 빙판길로 변한 제주안도로에서 시민들이 힘을 합쳐 미끄러지는 버스를 멈춰 세웠습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지수가 0.5% 오르면서 2년 연속 0%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밥상물가로 불리는 농축산물 가격은 9.2%나 뛰어 9년 만을 최고치입니다. 오늘 첫 출근한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존재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 수사 1호 사건에 대해선 염두에 둔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다사다난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2020년이 이제 딱 3시간여 남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쉽다는 생각보다는 새로운 한 해에 대한 희망이 더 크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오늘 뉴스9은 올 한 해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고 내년 우리에게는 어떤 과제가 놓여 있는지 성찰하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럼 먼저 새 밑에 잇따르고 있는 청와대 참모진 개편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영민 비서실장 후임에 부산 출신의 유영민 전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넉 달 만에 자리를 내준 김종호 민정수석 후임에는 검찰 출신인 신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기용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김상조 정책실장의 사의를 거둬들여 유임시켰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722일간 재임한 노영민 실장이 유영민 신임 실장과 부둥켜 안으며 임무를 넘겼습니다. 부산 출신인 유 실장은 20대 총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영입한 인사입니다. LG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기업인 출신답게 첫 일성으로 소통을 앞세웠습니다. 바깥에 있는 여러 가지 정서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부지런히 듣고 또 대통령께 부지런하게 전달을 해서 유 실장은 여권 내에서 밤의 총리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사교적인 성품에 친화력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이호철 전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부산 친노계가 강하게 추천한 걸로 전해집니다. 노 실장과 함께 사의를 표했던 김상조 정책실장은 유임됐습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이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 방역 등 현안이 많아서 정책실장을 교체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다고 했지만 야당에선 정책 실패에 반성 없는 내 편만 열광할 인사라고 혹평했습니다. 인적 쇄신을 빙자한 내 사람 챙기기에 다름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힘겨운 국민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불통 연장 선언일 뿐입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의 유임은 부동산 규제 등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신현수 신임 민정수석은 15년 전 노무현 정부 청와대 사정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문 대통령과 처음 인연을 맺었고 문 대통령의 2012년, 2017년 대선 캠프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는 뜻일 겁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거란 전망이 있는데 야당은 정권 말기 대통령 지키기 민정수석 임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수 출신인 조국, 감사원 출신 김조원, 김종호 수석에 이어 신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현 정부 4번째 민정수석을 맡게 됐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입니다. 신 수석은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현철 씨를 구속한
한보그룹 비리 사건에 중수부 소속으로 참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는 15년 전 노무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했고 대통령과 함께 참여정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며 사법개혁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2012년과 2017년 문재인 대선 캠프에선 두 차례 법률 지원을 맡았습니다. 정권 출범 이후 초대 민정수석으로도 거론됐지만 국정원 개혁 임무를 맡아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기조실장에 기용됐었습니다. 신 수석은 임기 5년차 공직기강을 다잡는 한편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야당은 캠프 출신 인사가 임기 말 정권 지키기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수처와 검찰, 경찰을 총괄할 민정수석을 친문 인사로 돌려막기를 했습니다. 신 수석이 윤석열 총장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임기 말 청와대와 검찰 간 소통자 역할을 맡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청와대가 어제 개각 발표에 이어서 오늘은 청와대 참모진 개편까지였습니다. 연말에 신속한 인적 개편을 한 건 어떻게든 현재 국정 난맥상을 풀겠다는 의도일 텐데 과연 민심의 동향은 어떨지요? 저희 뉴스9은 조선일보와 공동으로 실시한 신년 특집 여론조사 결과를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자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 그리고 이채림 기자가 함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먼저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청와대가 개각 발표 하루 만에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민정수석 교체를 또 발표했는데 네. 이 12월 31일에 네. 발표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 청와대는 당초 오늘 발표가 이 인사 내용이 미리 언론에 노출됐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 해를 넘기기 전에 인적 교체를 통한 쇄신 의지를 보이려 한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이 부동산 문제와 또 추윤 갈등으로 민심이 악화된 상황에서 부담 요인을 털어내고 새해를 맞는 게 더 좋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인적 개편은 연말에 모두 끝내고 새해부터는 국면 전환에 나서겠다 뭐 이런 의지로 봐야 되겠군요. 예.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 결과가 나온 새 여론조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면 5년 차에 접어드는 현 정부에 대한 평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채림 기자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 평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7.6%, 잘하고 있다가 37.8%로 부정평가가 20%포인트 정도 높았습니다. 이 성별과 연령별로는 20대 남성에서 10명 중 7명이 잘못하고 있다고 답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고 20대 여성에선 부정 답변이 40.3%로 평균보다 적었습니다. 이 직업별로는 자영업자와 학생 그리고 블루칼라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28.9%, 국민의힘 21.5%였습니다. 최근 현안에 대한 여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월 총선 이후 여당의 법안 처리 방식에 대해선 다수 의석을 이용한 집권 여당의 독단적 행동이라는 응답이 54.4%였습니다. 검찰 개혁이 당초 취지와 달라진 것 같다는 답변은 57.5%로 취지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답에 2배를 넘었습니다. 코로나 방역은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더 많았지만 백신 도입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3.4%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예, 이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입법 독주나 검찰 개혁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군요. 예. 특히 이 국정운영평가에서 20대 남성의 민심 위반이 아주 눈에 크게 띄는데 네.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이 공정성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그 이유를 한번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대 남성의 경우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정성이 나빠졌다라고 답한 응답이 75.3%로 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예. 지난해 조국 사태와 이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논란, 또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까지 그러니까 병역 문제와 취업에 민감한 젊은 세대, 특히 그 가운데 20대 남성들이 여성보다 공정 이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자영업자와 블루칼라 계층의 부정평가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는데 이건 아무래도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직업군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런 영향이 아무래도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현 정부 들어서 소득 불균형이 심해졌다라는 응답이 70.4%로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점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스스로 경제적으로 하위 계층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의 경우가 평가가 더 나빴습니다. 자, 그러니까 서민과 약자 보호를 기치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로서는 아주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그런 대목이겠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문 대통령은 김상조 정책실장의 사표를 반려했죠. 이번 개각 과정에서 경제 라인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이 됐었는데,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와 이 김상조 정책실장이 주축인 경제 라인은 당분간 이 변동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결국 정부의 현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차기 대선 여론조사를 보겠습니다. 역시 이채림 기자가 먼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2022년 대선 때 여야 중 어느 쪽이 당선되는 게 좋은지를 물었습니다.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돼야 한다는 응답이 34.8%, 야당 후보가 돼서 정권 교체를 해야 하는 응답이 49.9%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대선 후보 지지도에선 이재명 경기지사가 18.2%,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16.2%, 윤석열 검찰총장이 15.1%로 오차 범위 안에서 각축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권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선 이재명 지사가 26.4%, 이낙연 대표가 16.5%로 오차 범위 밖에서 이 지사가 앞섰습니다. 반대로 야권 후보 적합도는 윤석열 총장이 16.9%였고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9.1%, 유승민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시장 순이었습니다. 예, 이채림 기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았는데 차기 대통령은 야권 후보가 돼야 된다. 이런 여론이 높은 것도 결국은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국정 운영에 대한 불만이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여론조사에 나타난 건 아니지만 이른바 이 추윤 갈등과 청와대의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또 옵티머스 라인 펀드 사기 사건 등 권력형 이슈가 많았던 것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예, 차기 대권 주자로 이재명, 이낙연, 그리고 윤석열 3강 구도가 유지되는 것도 큰 변화는 없군요. 그렇습니다. 이 오차 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이는 양상입니다. 반면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의 지지율은 아직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예. 특히 야권 후보 적합도에선 적합한 인물이 없다라는 답이 26.9%에 달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 TV조선과 조선일보 의뢰로 칸타코리아가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혼합 전화 면접으로 진행했습니다. 응답률 8.5%,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로 전체 질문지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내일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를 하죠? 그렇습니다.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그 결과가 벌써부터 궁금해지네요. 예, 서주민, 이채림 두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의 누적 확진자 수가 900명을 넘었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직접 나서 사과를 하고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는데 이걸로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서울 동부구치소 수용자 가운데 126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어제 실시한 4차 전수조사 결과인데 14명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부구치소에서 강원 북부교도소로 이송된 후 양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 5명을 포함하면 동부구치소 누적 확진자는 총 92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구치소에서 집단 감염이 확산되면서 배식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지난 25일 구치소 내 식당 종사자가 감염되면서 수용자들은 빵과 라면,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스크 쓰기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내부 증언도 나왔습니다. 제대로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스크 안 쓰고 있어도 뭘 안 하니까는 그래서 다 마스크 안 쓰고 그러고 있었어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추미애 장관 대신 브리핑을 열고 사과했습니다. 선제적인 방역 조치의 미흡으로 이번 서울 동부구치소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오늘부터 2주 동안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수용자들의 접견과 교육이 전면 제한되고
변호인 접견도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동부구치소에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달 27일 이후 34일 만에 대책이 나온 건데 전형적인 뒷북 대응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정시설에서 또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서울구치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남성 수용자가 숨졌습니다. 법무부 노조는 교정시설의 최종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의 책임이라며 추미애 장관을 직무유기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 이곳에 수감돼 있던 30대 남성 A씨가 오늘 숨졌습니다. A씨는 2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격리 수용돼 있었는데 평소 고혈압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A씨는 구급차 안에서 숨졌습니다. 서울구치소 측은 A씨의 상태가 악화되자 오늘 새벽 외부 의료시설로 후송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오전 8시 17분쯤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A씨는 사망 당일까지도 화장실을 가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윤모 씨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외부 시설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법무부 노조는 교정시설 내 집단 감염은 법무부 장관의 책임이라며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추미애 장관을 고발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오후 긴급 일정으로 인천구치소와 수원구치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양시설과 노인복지시설 등 고령층이 이용하는 감염 취약시설의 집단 감염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자는 하루 새 21명이 늘어서 900명대에 진입했는데 이대로라면 새해 첫 주에 1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박상준 기자입니다. 서울 동대문의 한 노인복지시설입니다. 지난 27일 이곳 이용자 1명이 사후 확진돼 전수검사를 한 결과 오늘까지 이용자 20명과 직원 등 31명이 감염됐습니다. 이용자 대부분은 고령의 와상 환자입니다. 양천구의 한 요양시설에서도 14명의 새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입소자들이 특성상 장시간 머무르고 대부분 환자로 마스크 착용이 미흡하고 접촉에 의한 감염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고령자가 많은 요양시설 등의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전체 누적 사망자 900명의 40% 이상이 이번 달에 나왔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다음 주엔 누적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40명 가까운 사망자가 나온 경기도 부천 요양병원을 포함해 코호트 격리된 요양시설 환자들은 대부분 치료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요양병원에 같은 경우는 총 10개소 중에서 8개소는 대부분 환자들이 다 전원 조치되었고 3차 유행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수도권 2.5단계 등의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모레 결정합니다. 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CEO와 직접 통화했던 모더나 측과는 백신 2천만 명분 구매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총 5,6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 확산 사태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서 국가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다음 달 추가 시험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심각한 의료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형평성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의사고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 2번 치르고 상반기는 다음 달 말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시험엔 지난 8월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정부 정책에 반발해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 2,700여 명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추가 시험은 없다고 했지만 코로나 3차 유행 속에 의료 공백이 나타나자 사실상 재응시 기회를 준 겁니다. 국민 건강이라든가 생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내년 시험을 1월에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올해 의사고시 최종 합격자는 365명에 불과해 내년에 의료 취약지에 근무할 공중보건의 자원마저 부족합니다.
정부는 다만 수도권 병원 인턴 배정에 올해 응시자들을 우선하고 다음 달 응시자들은 비수도권과 공공병원에 중점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우려했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저도 취업 준비생 입장으로서 의사고시를 보려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한 건 알겠지만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전국 40개 의대생 연합체인 대한의과대학 대학원 학생협회는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자, 그런데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가 여기서 끝이 아닐 거란 우려가 커지면서 사태가 최악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전체 인원의 30% 이상이 감염되기까지 법무부는 한 달 동안 뭘 했는지 이번 사태를 원점에서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발표 들어보시죠.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11월 21일까지 전국 교정기관에 확진 수용자가 3명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면 마스크나 덴탈 마스크로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네. 결국 법무부가 대국민 사과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사태를 키운 겁니까? 네, 방역 타이밍이 한 발 늦었다는 비판이 가장 큰데요. 이 동부구치소가 전수조사에 착수한 건 보시다시피 지난 18일부터 모두 4차례입니다. 구치소 관련 첫 확진자가 나온 게 지난달 27일이었으니 전수조사는 최대 잠복기 2주보다 일주일이 늦은 21일 뒤, 또 확진자 이송은 31일 뒤, 그러니까 한 달 뒤에야 이뤄진 거죠. 자, 집단 생활하는 교정시설 환경상 이런 사태 불가피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맞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 규모가 비슷한 광주교도소와 비교를 하면 환경 때문이란 주장은 다소 설득력을 잃습니다. 광주교도소의 첫 확진자는 동부구치소보다 18일 먼저 나왔는데요. 바로 당일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고 현재 확진자는 20명대로 알려지죠. 방역 타이밍이 아쉽다는 지적이 그래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 방역의 골든 타임을 놓쳤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데 이렇게 법무부 대응이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네,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 동부구치소 현장 점검에 나선 것도 지난 29일이었는데요. 첫 사망자 발생 이틀 뒤였다는 점에서 다소 늦은 행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었죠. 전수조사 시기나 마스크 공급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해 법무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드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 같은 해명을 다소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큽니다. 대응을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커졌겠어요. 왜 검사를 빨리 안 했는지 그거 좀 이상해요. 예산 문제를 하는 건 핑계가 아닌가 싶어요. 자, 어쨌든 지금이라도 추가 확산을 꼭 막아야 할 텐데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지금은 이 확진자와 비확진자로 나눠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나누는 걸로는 수습이 힘든 상황에 접어들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이상 교차 감염이 안 되도록 컨테이너나 체육관 같은 데 칸막이에서 일실 1인 격리를 빨리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전문가들 얘기는 지금 이 상태로 방역 대책해서는 또 한 발 늦는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2020년도 2시간 반 뒤면 점호입니다. 이 새해를 알리는 보신각 재하의종 타종 행사는 온라인 영상으로 대체되는데요. 보신각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시내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자, 노도일 기자, 타종 행사가 없는데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해마다 이 시간이면 재하의 종소리를 듣기 위해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렸는데요. 오늘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타종 행사 없이 온라인으로만 진행된다는 소식에 이곳 종각 일대는 늦은 귀갓길에 나선 시민들만 드문드문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타종 행사는 VR, 즉 가상현실로 진행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서울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360도 영상으로 타종 행사를 간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새해 첫날 0시에 맞춰 고음질로 복원된 종소리도 33번 울릴 예정입니다. 경찰은 방역수칙 위반 가능성에 대비해 보신각 인근에 120여 명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네, 전국 해맞이 명소도 폐쇄됐는데 오늘 강원도로 가는 열차와 고속버스에 승객들이 많았다고요?
네, 오늘 오후 동해안으로 향하는 KTX 열차와 고속버스 좌석은 대부분 매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이 범한 정의 내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일출을 보려는 승객들도 있었고 또 고향에서 가족들과 보내려는 귀성객들까지 가세하면서 빈자리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원래는 주말마다 내려갔었는데 이번에는 평일에 오늘 평소보다 사람이 훨씬 많고요. KTX도 이제 예매하는데 훨씬 전부터 계속 다 매진되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고 가시니까 정보가 알 수가 없고 매진되긴 하거든요. 최근 또 코로나도 심해지고 특별히 뭐 이제 연휴여도 할 일도 없고 그리고 오랜만에 부모님도 뵙고 싶어서 내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방역 현장의 의료진은 병원에서 새해를 맞고 있다며 모임과 여행을 취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보신각에서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네, 동해안을 비롯한 해돋이 명소는 관광객들이 몰릴까 초긴장 상태입니다. 이 해변에 통제선을 치는 것은 물론이고 식당에서 음식 먹는 것을 금지시키는 등 관광객 차단에 들어갔는데요. 자세한 현장 상황 이승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해맞이 인파로 가득했던 강릉 정동진. 올해는 해변 출입로가 아예 폐쇄됐습니다. 해돋이 명소인 정동진역은 오는 3일까지 관광객 출입이 금지됩니다. 강릉시는 정동진을 포함해 해안선 45km를 모두 출입 통제선을 치고 시민들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해돋이 인파를 막기 위해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공무원과 주민 등 1,400여 명, 드론 8대를 투입합니다. 강릉 시내 모든 음식점은 내일 낮 3시까지 식당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해가 가장 먼저 뜨는 울산 간절곶과 포항 호미곶,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등도 주차장과 진입도로까지 모두 폐쇄됐습니다. 장사를 못 하더라도 빨리 잡아야지. 자꾸 이래가 있으면 더 안 되지 자꾸. 동해안 지자체들은 출입 금지 조치를 어기면 경찰에 고발 조치도 할 방침입니다. 대한 계도 위주로 하는데 뭐 불응한다거나 진짜 뭐 공무원 폭행한다거나 이러면 저희가 고발을 해야겠죠. 해돋이 명소로 알려진 동해안 고속도로 휴게소는 오는 2일까지 화장실과 편의점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0년의 마지막 밤, 해맞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동해안 지자체들은 밤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강추위 속에 제주와 서해안 일대가 하얀 눈나라로 바뀐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폭설에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버스가 미끄러져 내려오는 아찔한 사고가 일어났는데 미끄러지는 버스를 멈춰 세운 건 힘을 합친 시민들이었습니다. 새해 첫날인 내일도 전국에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빙판길로 변한 언덕길에 시내버스 2대가 멈춰섰습니다. 연신 헛바퀴를 돌리더니 서서히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안돼. 어떡해. 버스에서 내린 승객들과 달려온 시민들 40여 명이 달려들어 버스를 멈춰 세우면서 더 큰 사고는 막았습니다. 호남 지역에선 이틀째 눈이 계속되면서 전북 정읍에는 35cm의 눈이 쌓였습니다. 농촌 마을은 비닐하우스마다 지붕에 눈이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농민들은 강추위에 눈이 얼어 축사가 무너질까 급히 난방기를 가동했습니다. 열풍기를 과열을 해가지고 안에를 따숩게 해가지고 지금은 좀 눈을 녹여 내린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냥 무너졌어요 지금. 설악산에서도 영하 23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가 덮치면서 폭포까지 얼어붙었습니다. 속초는 오늘 영하 11.3도로 1968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 추웠습니다. 높이 80m에 달하는 인제 메바이 폭포도 얼어붙으면서 빙벽 등반객이 몰렸습니다. 스릴감, 또 쾌감, 찍을 때 타격할 때 추위를 즐길 수 있는 매력도 있고 새해 첫날인 내일도 전국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제주와 호남 서해안에는 내일까지 눈이 최대 20cm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올 한 해 집값 상승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여당에서조차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은 50점 이상 주기 어렵다고 말할 정도이고 사실상 전국 규제에 들어가자 다시 서울, 강남 곳곳에서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내년엔 나아질까요? 이 물량이 없으니까 상승세는 예정된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입니다. 이뮤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잠원동의 한 아파트 단지. 전용 84제곱미터형 아파트가 지난주 34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1년 전 세운 최고가보다 4억 원 껑충 뛰었습니다. 지금 거래될 수 있는 것도 거의 신고가를 갱신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전국이 이제 또 규제가 들어가니까 그게 뭐 다시 유통해서.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0.06%로 7.10 대책 직후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그간 정부 규제로 주춤했던 강남권의 상승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전국이 규제 사정권에 들면서 7.10 대책 효과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공급 부족 탓에 이런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라는 겁니다.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 5천여 가구로 올해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여당은 내년부터 세금 부담으로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매물이 출시될 수 있겠지만 양도세 규제로 매물이 크게 출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서 강보합세나 소폭 상승세가 연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과 재건축도 당장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임뮤진입니다. 네, 이렇게 집값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지만 올해 소비자 물가는 0.6% 상승에 그쳤습니다. 사상 첫 2년 연속 0%대 상승인데 물가 하락으로 경기 침체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디플레 우려까지 나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휴일을 앞두고 마트 66 코너가 북적입니다. 채소 매장도 분주합니다. 코로나로 집밥 수요가 늘어난 데다 긴 장마로 올해 농축수산물 물가가 크게 뛰었습니다. 많이 올라도 어쩔 수 없이 안전하게 먹어야 되니까 사서 먹게 되는 상황이에요.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밥상 물가는 크게 올랐지만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 지수는 0.5%로 제자리 걸음했습니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65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0%대 상승률입니다. 저유가로 석유류가 7% 넘게 떨어졌고 고교 무상교육 등이 물가를 끌어내린 영향이 컸습니다. 코로나19 관련된 각종 정책적 지원으로 공공서비스의 가격 상승이 추가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내년 전망도 비슷합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내년 물가 상승률도 목표 수준을 상당히 밑돌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물가 하락과 소비 감소가 악순환을 이어가면서 경제의 체온이 식어가는 디플레이션의 우려마저 나옵니다. 이미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도 GDP 디플레이터 변화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물가의 흐름은 이미 나타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올해 저물가는 코로나라는 상황이 만든 특수 상황이라며 디플레 우려는 너무 이르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을 포함한 경제 불확실성의 우려는 여전히 짙다는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그동안 여권에선 공수처가 출범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1호 수사 대상이 될 거란 추측이 공공연하게 나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김진우 공수처장 후보자는 아직 염두에 둔 1호 수사 대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 권한은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한송훈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한 김진우 공수처장 후보자는 준비한 소감문을 꺼내들었습니다. 우선 공수처 권한을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면 그런 권력은 우리 헌법상 존재할 수도 없고 또 존재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에 대해선 염두에 둔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 1호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론하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실무를 지휘할 공수처 차장에 대해서는 나름의 구상이 있다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공수처 차장 등에 혹시 염두에 두신 분이나 인사 구성에 대해서 생각하신 거 있으시나요? 예, 뭐 있습니다만 저희가 잘 해 나가겠습니다. 김 후보자가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친정부 성향의 검찰 출신 변호사의 발탁도 예상됩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는 차장, 검사 등이 한 팀으로 일하기 때문에 우려할 것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수처 차장과 공수처 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가능성을 처음 외부로 유출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가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여성단체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입장문도 발표했는데 이 여성단체 대표는 물론 박 전 시장 측의 피소 가능성을 알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검찰 소환 조사에는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가능성을 유출한 건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인 A씨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을 통해서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가 공개된 지 10시간여 만에 여성단체연합 측은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여성운동단체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상임대표인 A씨를 직무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와 공동행동에 나선 여성단체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당초 포렌식 분석을 통해 A씨로부터 성추행 고소 움직임을 전해들은 남인순 의원의 사법 처리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와 남 의원을 상대로 소환 조사도 추진했지만 두 사람 모두 응하지 않아 서면 조사로 대체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남 의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유출한 것이 아니어서 혐의를 적용하진 못했습니다. 남 의원은 피소 가능성을 유출한 데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사실 확인이 더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쉽지 않았던 올 한 해였지만 고맙습니다. 인사해야 할 분도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역 의무를 사수해온 숨은 주역 바로 대중교통 방역 지킴이들인데요. 수도권에서만 하루 830만 명이 이용하는 버스와 지하철을 닦고 소독해준 이들을 한지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새벽 5시, 710번 버스기사 노형기 씨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서울 상암동에서 수유리를 찍고 돌아오는 2시간 30분 동안 승객의 안전은 오롯이 노 씨의 몫입니다. 눈밀로 계속 보면서 손님 마스크 제대로 안 쓰는 분 있으면 계속 홍보도 하고 본인을 위해서 저기가 얘기하는 거지. 마지막 정류장까지 승객을 바래다주고 돌아온 빈 버스 안. 이번엔 보이지 않는 세균과의 일전이 기다립니다. 방호복 차림으로 분무통을 맨 직원들은 소독약을 뿌린 뒤 손길이 닿았던 곳마다 손걸레로 일일이 닦아냅니다. 2m 개인 간격이 유지가 안 되는 버스 아니지만 대화만 특별히 또 뭐 그런 행위만 안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평균 7만 명 이상 승객이 오가는 서울 광화문역. 노란 장갑을 낀 청소 노동자 5명이 카드 단말기에 소독약을 뿌린 뒤 걸레질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손을 대는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는 특히 신경 써서 닦아야 할 곳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광화문역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잖아요. 그리고 가족이 타고 이웃이 타고 내가 타잖아요. 누군가 버린 마스크 앞에 감염 걱정이 앞서는 건 매 한 가지지만 자신을 알아주는 이가 있어 힘이 난다고 했습니다. 아침 시간에 그 바쁜데도 고맙습니다 하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때 저희 기분이 정말 피로가 확 풀려요. 네, 너무 좋아요. 수도권에서만 하루 평균 83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오가는 대중교통. 이들의 땀방울이 있기에 쉼없이 달릴 수 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 상황은 더 최악으로 가고 있습니다. 1일 사망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발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 전문가는 바이러스의 쓰나미가 닥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우정 특파원입니다. 미국에서 하루 사이 3,700여 명이 코로나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역대 최대치입니다. 시신을 안치할 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Our morgue is full. It's only a matter of time before they start breaking out the butcher trucks.
입원 환자도 12만 명으로 역시 최다여서 의료 시스템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일부 병원은 환자에게 공급할 산소마저 바닥났습니다. This being now a surge upon a surge, I actually think we've now moved beyond waves or surges, and this is a viral tsunami that we are now experiencing. 어제 콜로라도에서 처음 확인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인구수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이번에도 여행 이력이 없어 이미 지역사회에 광범위하게 확산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I'm not surprised that you have a case and likely more cases in California, and we likely will be seeing reports from other states.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일부 지역에선 밤새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지만 접종하려는 아직 목표치의 8분의 1인 259만 명에 불과합니다. 미 보건당국은 접근이 용이한 약국에서 접종을 시작하면 속도에 탄력이 붙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당장 바이러스 확산세를 막기엔 역부족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TV조선 최우정입니다. 지난해 역대 최다 관객을 모았던 영화계가 코로나 직격탄에 영화 외에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면서 관객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지난해 역대 최다 관객 2억 2천만 명을 기록했던 극장가. 상황은 1년 만에 급반전됐습니다. 최고 대목인 크리스마스, 올해는 예년의 7%인 14만 관객에 그쳤고 올해 연간 관객 수 역시 6천만 명도 안 될 전망입니다. 업계의 손익분기점으로 여겨지는 1억 8천만 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건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영화관은 다양한 콘텐츠로 한 명의 관객이라도 더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인기 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 2를 개봉할 예정이고 앞서 클래식 콘서트, 오페라, 뮤지컬 등 공연 실황, 화상 북토크, 3면으로 펼친 e스포츠 중계도 선보였습니다. 영화, 극장 이렇게 한정적으로 봤다면 정말 어떤 콘텐츠를 지금 넣을지 극장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한국상영관협회는 임대료 절감 등 실질적인 영화관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일정하게 극장의 매출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전체적인 한국 영화 산업의 유지 지속을 위해서 거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존폐기로에 선 영화관. 코로나19 종식을 간절히 바라며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일상은 멈춰섰고 사람과 사람 사이는 멀어졌습니다. 불안과 공포, 고통에서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념과 정파에 따라 나라는 둘로 쪼개졌고 극한의 갈등과 증오가 끊임없이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올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 모질고 삭막했으며 혼돈으로 요동친 질풍노도의 시기였습니다. 1월 20일 오전 8시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를 확인하였습니다. 1월 첫 확진자가 나온 이래 확진 6만 명, 사망 900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삼켜버린 1년이었습니다. 대구 경북과 수도권 대유행을 잘 지나왔나 싶더니 가장 길고 어두운 코로나의 터널에 갇혀버렸습니다. 세계 자랑하던 K방역은 절체절명의 시간을 맞았습니다. 새해에도 이 힘겨운 전쟁을 우리는 버텨나가야 합니다. 코로나는 4월 총선의 승패까지 갈랐습니다. 180석을 앞세운 거대 여당은 마치 탱크처럼 모든 쟁점 법안들을 밀어붙였습니다. 야당의 존재감은 탱크가 지나간 자리에 만들어진 궤도 자국으로만 남았습니다. 여당은 끝내 공수처법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잘라냈고 공수처장 임명까지 속도전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추미애 장관은 1월 취임 후 1년 내내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에만 몰두했습니다. 윤 총장의 수족을 자르는 편향 인사 4번, 헌정사에 딱 한 번 있었던 수사 지휘권 발동 3번,
총장 직무정지 명령과 정직 2개월 징계까지 희대의 수단을 총동원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거듭된 효력정지 결정으로 정권은 재발등을 찍은 격이 됐습니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특출난 대책이 있으면 벌써 정부가 다 했겠죠.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쏟아낼수록 집값과 전셋값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임대차 3법은 전세 대란에 이른바 영끌과 패닉바잉까지 불렀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세금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양대 도시 서울과 부산의 여당 시장을 좌초시킨 성추행 사건, 그리고 정의연 윤림양 대표의 기부금 회계 의혹은 지도층의 윤리의식에 또다시 심각한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남북관계는 평창올림픽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북한은 우리 눈앞에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고 서해를 표류하던 우리 국민을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길고 긴 장마와 초강력 태풍으로 여름은 더욱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꿈같은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세계 팝 역사를 새로 썼고 봉준호 감독은 기생충으로 세계 영화사의 물줄기를 틀어놓았습니다. 2020년은 혹독한 한 해였고 우리는 지금 그 끝이 아니라 어쩌면 더할지도 모를 혹독함 앞에 서 있습니다. 모두가 떨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겨냈고 늘 더 큰 희망을 키워왔습니다. 내일은 2021년의 새로운 태양이 뜰 겁니다. 2020년 12월 31일 앵커의 시선은 2021년 다시 희망을 품다 였습니다. 이제 2021년의 날씨를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새해 첫날인 내일 대부분 지역이 흐린 상태로 시작하겠고 오후부터는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또 호남 서해안 지역에 쏟아지던 눈은 대부분 잦아들었는데요. 그래도 충청과 전북 지역은 내일 저녁까지 눈이 오락가락하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5도 정도 높겠는데요. 그래도 평년보다 낮아서 추운 건 여전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은 0도로 예상되고요. 대부분 지역의 낮 동안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제주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비나 눈이 오겠고요. 파고는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연초에도 계속해서 영하권의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정동원 군의 연주로 문 리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동원 군 올 한 해 키도 굉장히 많이 크고 최고의 한 해였을 것 같은데 네. 또 우리 국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나올 정도로 조금 마음이 편치 않은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연주를 했을까요? 일단 2020년도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잖아요.
근데 물리버라는 곡이 좀 편안한 상태에서 잠들 때 듣는 노래,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듣는 노래라서 그래서 국민 여러분이 새해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라는 마음에서 이런 곡을 선택했습니다. 네, 이제 하얀 소해입니다. 소망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네. 힘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좀 코로나19도 종식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처럼 미스터 트롯 탑6 형들이랑 계속 노래 많이 부르고 그리고 좋은 활동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는 마스크 너머로 얼굴과 표정을 보기 힘든 한 해였습니다. 내년에는 마스크 너머에 미소를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올 한 해 저희 많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가 그 부족한 점을 메워주셔서 내내 행복했습니다. 지금 제 뒤 화면에 나오는 TV조선 보도본부 기자들과 함께 내년에 저희는 더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마지막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